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에 한국 문학에는 이제 은총의 시간이 열린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문학평론가의 영상이 시작하자마자 높은 조회수를 얻고 이런 것들도 참 신기한 일이죠. 제가 문학평론을 시작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예, 뭐 그때는 뭐 사실 이런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만나본 적도 없지만, 이렇게 높은 조회수를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제 이야기에 대한, 제 멘트에 대한 이런 높은 감도를 느껴본 적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긴 했지만 저도 이제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한국 문학 이 평단에서 가장 많은 원고 청탁을 받는, 그래서 아주 열심히 글을 쓰는 평론가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평론을 예, 쓰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를 느끼고 좀 거리가 좀 멀어진 그런 시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다시 저도 평론을 시작하려고 요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평론가 만나본 적 없으시죠? 예, 시인이나 소설가보다도 평론가를 만나보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평론가의 글이라고 하는 건 요즘 독자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형태의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굴까? 어, 작가나 이 문단이라고 불리는 좁은 어떤 울타리를 빼놓고는 세상에서 이런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영향, 효과를 주는 것일까? 이런 글을 읽고서 어, 가이드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이제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시점부터 글쓰기의 영역을 좀 확장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역시 물론 유의미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것이긴 하지만, 문학평론가로서는 좀 고독함을 많이 느꼈다, 뭐 이런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요즘 그 한강의 그 작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한강의 노벨상 수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거나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에, 한 작가가 글을 잘 쓴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작품의 세계를 열어서 충분히 깊이 있게 이해시켜 주는 그런 해석의 작업이 있어야 돼요. 문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라는 게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작품을 쓰거나 작품을 만든다는 거는 두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작가가 거기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작가의 어떤 창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그 작가가 작품을 만들고 완성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부터 2단계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해석자의 작업, 연구자의 작업이 필요해요. 특히 평론가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현대문학이나 현대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잘 숨기고 바깥으로 열어 보여주질 않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중증적인 요소들, 이미지들, 의미들이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펼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으면 그 세계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사실 평론가의 역할이죠. 한강 작가의 수상과 관련해서 좋은 번역가가 그 옆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만큼이나 번역가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실 평론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 세상에 작가로 등단하게 될 때, 이 세상에 나올 때 눈 밝은 어떤 글을 잘 읽어주는 전문 평론가가 있었기 때문에 작가가 세상으로 등단에 나올 수 있었고, 그의 첫 작품, 그의 등단, 이건 이제 문학과 지성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만유의 소년이 온다와 같은 그런 책, 창비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작별하지 않는다, 뭐 히라보 시간, 이런 건 문학동네 같은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는데, 이런 출판사들을 세우고 출판사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문학평론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거대한 큰 아주 유기적인 어떤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평론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위상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위상이 굉장히 이렇게 약소화되고 추락하고 왜소화된 데에는 이제 몇 가지 문명사적인, 문화사적인 이제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뭐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미디어의 전방위적인 확산이죠. 이젠 사람들의 시간을 모두 빨아들이고 있는 게 이 디지털 매체이기 때문에 책을 더 이상 문자로 된 매체를 다 읽지를 않습니다. 더불어 이런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에서 책의 이야기를 잘 소개해주는 그런 유튜버라든가 또 블로거들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평론가들이 했었던, 그게 평론가의 전체 역할은 사실 아니에요.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던 독자의 가이드 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미디어들이 이제 생겨나 가지고 대체가 됐다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그 지식 생산의 어떤 그런 방식이나 유통 방식 자체가 이제 변한 거에도 이제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어려운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머리에 어려운 어떤 정보, 생각 이런 것들을 넣지 않더라도 언제나 이렇게 클릭 한 번이면, 손가락 몇 번 한번 치면은 또 중요한 어떤 가이드를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그 평론가적인 글쓰기 그런 것들을 이제 읽는 일을 하지 않죠. 세 번째는 이게 민주화하고 상당히 관련이 됩니다. 민주화, 사회민주화 어떤 거냐? 사회민주화라고 하는 거는 대중의 지적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전통적으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적인 어떤 지식, 전문가적인 어떤 지적 권위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글을 읽는 사람은 훨씬 줄어들었는데 글을 쓰려는 사람은 훨씬 많아졌잖아요. 이거는 좋은 면으로 보면 글을 쓰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얘기를 쓰는 사람이 많아지는 어떤 그런 세태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면으로 보게 되면 충분한 어떤 그 공부가 되지 않아도 일단 내가 써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준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욕구는 팽창되는 그런 이제 시대의 상태를 이제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어, 이거는 근데 사회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런 어떤 그 대중의 지적 자신감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이제 일이기도 한데, 그 이면을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이 전문적인 지식, 어떤 굉장히 높은 어떤 생각, 사유, 해석의 힘에 도달하기 위해서 공부해온 그런 이제 지식인들 권위가 추락하는 면도 여기 있다. 평론가들의 글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이런 데도 생겼다는 거예요.